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병원 내분비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정범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암이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갑상선에 생긴 암을 뜻하는 거고요. 갑상선은 우리가 흔히 이제 목젖 또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르는 그런 갑상 연골의 약간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갑상선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갑상선암이라고 부르며 전체 암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입니다. 갑상선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천천히 자라고 애유가 좋아서 소위 거북이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 유도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갑상선 여포암, 갑상선 수질암, 그리고 아주 애유가 안 좋은 역행성암 등이 갑상선암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갑상선암의 원인을 이제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대부분 밝혀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재 명확하게 알려진 원인으로는 이제 방사능의 노출에 의한 피폭, 이게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원인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10에서 15%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이 원인이 돼서 갑상선암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이렇게 유전적 요인하고 상관없는 산발적인 원인으로 암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갑상선의 양성 결절이나 만성 갑상선염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하시부터 갑상선염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경우에 갑상선암 위험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정확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고요. 특히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운동 부족이라든지 비만 이런 경우에도 위험도가 높아진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확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많이 아시겠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거의 비율로 따지면 거의 9대1 정도로 대부분의 여성에서 갑상선암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 여성암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갑상선암 여성암은 아니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여성에게서 빈도는 많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왜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하느냐? 그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에 지리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여성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는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추측이고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같은 여성암에서 흔히 유해민자로 작용하는 여성 호르몬이 갑상선암을 유발시키느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경구 피임약이나 이런 여성 호르몬 자체가 갑상선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90% 이상이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암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목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육안으로 만질 정도의 덩어리가 보이는 것은 꽤 진행이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드물게 이제 또 갑상선암이 진행을 해서 크기가 커지게 되면 암 주변으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주변 조직을 좀 압박하거나 침범해서 그 주변 중요 장기들의 압박 증상인 삼킴곤란, 호흡곤란, 그다음에 목소리 변화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는 무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런 증상, 암과 관련된 증상이 생기면 어느 정도 암의 진행은 좀 돼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진단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갑상선 초음파가 가장 중요한 검사이고 갑상선 초음파로 그 영상적인 검사로 해서 초음파 소견상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추적 관찰할 것이냐를 어느 정도 초음파로만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갑상선의 결절을 확인하고 암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가느다란 주사바늘을 이용한 이런 세침 흡입 검사를 통해서 악성이냐 양성이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침 흡입 검사로 진단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더 큰 바늘을 사용해서 세포 검사가 아닌 조직 검사인 중심부 바늘 생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침 흡입 검사 자체의 특이도라든지 민감도가 90% 이상으로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침 흡입 검사로 갑상선암의 악성 여부는 대부분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갑상선암의 치료법은 말 그대로 이제 갑상선 암이기 때문에 수술로 암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고 가장 표준적인 치료법이죠. 물론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수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갑상선암의 종류와 크기, 그다음에 임파던 전 여부 등에 따라서 절제 범위가 수술 절제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초기에 갑상선 유도암은 대부분 이제 갑상선을 반만 절제하는 반절제술을 시행해서 갑상선의 기능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로 암을 제거한 이후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재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 여부와 방사선 요오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갑상선 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만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재발 가능성이 다소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워낙 갑상선암이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느리게 자라는 거북이암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 진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술이 원칙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주 선택적인 환자분들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환자분마다 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꼭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고주파 치료술이라든지 아니면 에탄올 주입술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치료법은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근치적인 방법이겠지만 요즘에는 그 외 비수술적인 방법이라든지 추적 관찰도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에서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가 목으로 절개를 하냐 그리고 로봇 수술을 하느냐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접근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경우 로봇 수술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로봇 접근 방법의 차이기 때문에 로봇으로 접근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으로만 로봇 수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로봇 수술이라든지 목 절개 수술로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전문의와 잘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복력은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수술 방법이고 회복력에 한 달 정도 우리가 수술 전 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한 달 정도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 로봇 수술하는 주된 큰 목적이 우리 흔히 말하는 목에 흉터를 안 내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죠.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최소 침습 수술을 지향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진행할 때 우리 몸의 정상적인 구조물에 최소한도로의 손상만 주고 수술하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한 갑상선 수술도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복력에는 사실 한 달로 똑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는 어느 정도 로봇 수술이 그런 최소 침습에 대한 이점을 좀 살려서 회복은 똑같겠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회복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이후의 관리법은 딱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술 후 어떤 수술인지 간에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수술 이후의 관리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원 후에 수술 부위 상처에 일단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고 특히 겨드랑이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목절개를 하는 방법일 경우에는 목은 아주 우리 몸에서 굉장히 깨끗한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 오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에 만약에 수술 후에 감염이 생긴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목에 상처가 좀 아물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건들을 안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가급적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됩니다. 상처는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아물게 되고 아문 이후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면서 연고 등으로 흉터를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 회복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쉬면서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 등을 삼가야 하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시작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일 아침 공복에 복용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서 갑상선 기능이나 재발 여부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추적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음식 여부인데 사실 갑상선암을 수술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요오드가 들어간 음식,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해초류인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냐 물어보시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요오드 시기를 갑상선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저요오드 시기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해초류만
안 먹는다고 해서 저효도씨가 되는 건 아니고, 음식으로 이제는 그래서 좀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학교에서나 이런 발표한 걸 들어보면 요즘은 저효도시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건 규칙적으로 다 드셔도 되고, 이제는 저효도시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아마 수술 이후에 오히려 회복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암하고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특별히 갑상선암 예방에 좋다고 효과된 뭐 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아직 명확한 건 아니지만 운동 부족이나 비만도 어느 정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금은 생각을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만의 경우 식단 조절이라든지 체중 감량 좀 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물론 그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만성 갑상선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성 갑상선염이 생길 수 있는 주변 환경 요인으로는 우리가 뭐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과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만성적으로 갑상선염이 반복이 되다 보면 뭐 높지는 않지만 갑상선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과로하지 않고 건강한 식생활이나 운동을 통해서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하나의 예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제 환자분한테 수술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술은 아무리 짧게 끝나고 또 아주 광범위하게 수술 범위를 잡지 않더라도 간단한 수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갑상선암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이 불안하시고 또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불안하시고 걱정하는 건 당연한데, 갑상선 수술 자체가 절대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근데 물론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갑상선 수술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후유증이라든지 합병증이 굉장히 적은 수술의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물론 걱정은 되시겠지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진단기기라든지 또 수술 기구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사실 갑상선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갑상선암 때문에 뭐 사망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변화거든요. 특히 뭐 목소리 변화라든지 목의 불편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술 전하고 똑같이 유지가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어서 요즘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또 특별하게 합병증이 생기는 수술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